주셨는데요. 또 보시는 분들은 카프카의 사생활, 이 위대한 작가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문학 작품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 사람 뒷조사하는 거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글을 썼지,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변신에 보면 이 벌레로 변한 주인공이 나중에 결국 죽거든요. 근데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꽂힙니다. 등에 꽂혀서 죽게 돼요. 결국엔 아버지가 죽인 거고, 거기다 또 하필이면은 그 던진 게 성경에서 이제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사과라는 사실 때문에 또 아무 뜻도 없이 카프카는 그렇게 썼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해석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왜 하필 사과냐, 종교적인 행위 아니냐,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카프카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는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카프카의 아버지는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뭐 그 부유한 그 시민 가족이었, 토시민이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풍족한 시민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분이세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자수성가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성격은 좋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형화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이만큼의 성공을 이뤘다. 나만 잘났다. 이러면은 뭐냐면은 이제는 자존감이 굉장히 대단하죠. 그것 때문에 성공하셨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결과로 그 자존심이 형성이 되었고, 그러니 애들을 가르칠 때 카프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한 남자가 되어라. 강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거기다가 또 욕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카프카는 굉장히 왜소한, 사진만 봐도 굉장히 왜소하고 삐쩍 말랐고, 귀도 뾰족하고 뭐 외계인같이 생긴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병약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여릴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건장하고 센 남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들지도 못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아버지와 내적으로는 이제는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사이였고, 그 결과는 이제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문학 작품인지 편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글을 씁니다. 아버지는 못 봤죠. 아버지 들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의 문제가 카프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펠리체 바우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도 이제는 그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카프카의 원고를 태우지 않고 이제는 출간했었던 막스 브로트라고 하는 친구네 집에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약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모양에서, 이때는 물론 이제 편지 문화가 우리가 요즘에 상상하는 편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는 했지만 하루에 편지를 3통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서 연애하는 기간이 막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뭐 한 4년, 5년 이 정도 될까요? 다 합치면, 길게 잡으면. 근데 500통을 썼던 편지를 500통을 썼대요. 언어리라면 계속 SNS 하는 거죠. 이렇게 카프카 알림. 카톡이 아니라 그때는 이게 글로 쓰는 거였으니까 편지를 썼는데, 물론 이제는 그 카프카가 몇 통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카프카가 펠리체 바우에게 보낸 편지는, 펠리체 바우가 나중에는 그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왜냐하면은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살기 어려워지니까, 나치가 이제 최종적으로 집권하게 되는 1933년 되기 전에 1930년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근데 거기 떠나 있으면서도 카프카가 보낸 편지를 계속 간직을 해요. 좀 애틋하죠. 근데 남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펠리체 바우의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카프카가 그 펠리체 바우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카프카 입장에서는 물론 읽기도 중요했겠지만 사실 쓰는 것이었어요. 카프카의 자아는 쓰기에 있었습니다. 과연 내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시민적인 삶을 살게 되는 순간 내가 과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카프카만 한 건 아닙니다. 괴테도 사실 했었어요. 괴테도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카프카 이제는 그런 그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게 자꾸만 결혼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결혼을 못하죠. 못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알려진 바로는 한 3명의 여성 정도와 더 사귀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율리라는 여성과 만나게 되면서 또 약혼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그다음에 프라하 시내에서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뭐 산업혁명기고 이러니까 노동자들 자꾸만 인구는 늘어나고 집은 없고 이런 시대였을 테니까 방을 못 구해가지고 일단 결혼을 미룹니다. 미루는데 그 다음에 밀레나라는 여자를 알게 되면서 또 파혼을 하게 되죠. 밀레나라는 여성은 그러니까 카프카의 작품을 처음으로 체코어로 번역한 여성이기도 했고 저널리스트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사랑이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오래가지는 못하고 1년도 안 돼서 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죽을 때쯤에 도라 디아만트라고 하는 독일 여성과 요양지에 가 있다가 이제는 디아만트라는 여성을 만나서 알게 돼서 결국에는 그 도라 디아만트가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카프카를 지키게 되고 그다음에 죽기는 프라하가 아니라 저기 빈 근교의 케얼링이라고 하는 작은 요양도시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40세에 죽었으니까 조금만 더 건강해서 작품들을 더 남겼더라면 어땠을까? 어쩌면 자기 작품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죠. 뭐 카페도 이제 카프카가 드나들던 카페가 이제 프라하에 지금도 남아 있죠. 네, 맞아요. 그 어디 아시죠? 네, 어디 알아요? 그 프라하에 있는 루브르 카페라는 장소 있는데 거기는 이미 1902년부터 운영하고 있어. 계속 운영 중이에요. 거기 카프카도 자주 방문했대요. 그리고 카프카만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거기 가본 적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스 브로드 그 카프카의 친구도 자주 방문하고 다양한 중요한 작가 아니면 그 당시 때 지식인들이 거기 자주 모였어 서로 중요한 말 그 나누고 약간 살롱 같은 분위기. 네 루브르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거기 커피만 마시는 거 아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음식, 주류 다 다양하게 늦은 밤까지 계속 대화하면서 거기 머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카페 문화가 사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는 똑같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뭐 유명한 카페 센트랄 뭐 이런 곳도 이제 대략 한 120명 정도 됐고 거기도 예술가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왜 그렇게들 카페에 모였는지는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때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들 좁은 집에 살았고 해만 뜨면 그냥 밖으로 튀어나와서 카페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 가면 신문 잡지들 유럽의 전통적인 카페들은 지금도 신문들을 쫙 비치해 놓거든요. 잡지들하고 가면은 혼자서는 비싸서 다 사볼 수 없는 신문과 잡지들이 쫙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그 시간에 일 안 해도 되는 작가들, 예술가들,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고 거기 출판인들도 오고 거기 죽치고 앉아 있어야 작가들도 보고 자기 출판을 의뢰하거나 내가 찾을 수 있는 작가들도 보고 그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고 저녁 되면은 밥도 먹고 술 마시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카페에 그러니까 어딘가가 우리가 모이는 데가 있어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뭐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선 전화도 없을 때니까 그런 아지트 역할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카페라는 장소가 굉장히 유럽 문화, 근대 문화 상징성을 굉장히 많이 갖는 장소인데요. 처음에 커피가 보급됐을 때는 사실 술의 대체제로서 보급된 거예요. 술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커피는 오히려 이 각성 효과가 이성을 일깨우는 음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계몽주의 시대부터 지식인들이 계속 여기를 드나들던 곳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식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하나의 미디어 센터의 기능을 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커피는 싸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교의 장소들을 보면 예를 들면 오페라 하우스, 뭐 어디 전원의 별장에 간다든가 평민들은 할 수 없는 사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계층과 상관없이 섞이는 곳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카페 루브르만 유명한 거 아니고 프라하에서 다양한 장소에 아주 오래된 카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방문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사보이 카페라는 장소도 있는데 거기는 이미 13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 사보이도 유명한 사람들이 자주 방문했고 작가, 화가, 지식인들이 자주 방문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 루브르 카페 루브르랑 비슷하게 커피, 음식, 주류 다 다양하게 거기 시킬 수 있고 저도 가본 적 있어요 한번. 그때 그냥 제가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랑 같이 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 커피에 넣었는데 커피 마셔보니까 맛이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이거 문제가 있는지 그 직원에게 물어보고 직원들이 새로운 커피 저에게 만들었는데 지금 먼저 물 마시는데 탄산수였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 갑자기 생각나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카페센터를 처음 갔을 때는 커피를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턱시도 입은 아저씨가 예, 그다음에 물 한 컵 꼭 갖다 주시고 초콜릿 한 덩어리 주시고 예, 그다음에 그 신문들 쫙 걸려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 반드시 존재하는 게 이제는 케이크 바가 존재를 하죠. 오스트리아 같으면 뭐 자커토르테라고 자커라는 그 호텔 밑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든 초코 케이크 굉장히 유명해서 그런 초코 케이크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있는 뭐 하여튼 굉장히 비슷합니다.